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이제 1월도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중국에서 일고 있는 각종 원조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중국에서 일고 있는 원조 논란이라고 하면 최근에 일었던 그 김치 논란 말씀인가요? 네네, 김치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쌈 싸먹는 문화도 중국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한복도 있었죠. 한복은 애초에는 별 관심도 없더니 BTS하고 또 블랙핑크가 한복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끄니까 갑자기 한복을 두고 중국 거다. 중국이 원조다. 이렇게 한바탕 우리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동북 공정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리랑이나 부채춤 또 판소리 같은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반달 이런 동요까지도 중국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네네. 이 조선족이 중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조선족의 문화도 중국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는 연변 지역에서 태어난 윤동주 시인도 중국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 입구에다가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이렇게 새겨진 비석을 세워놨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 또 손오공의 후예다 해서 중국 예, 사람이라고 그런 일도 하더니 있었죠. 이제 또 윤동주 시인까지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는군요. 정말 하다하다가 이젠 사랑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네요. 네, 심지어는 이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검색 포탈 바이두,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격인데요. 이 바이두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인 이봉창 의사나 또 윤봉길 의사도 조선족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심지어 연변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이 이봉창 의사는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랑에게 또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이 윤봉길 의사도 폭탄 의거로 또 일본 고위직들을 응징한 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투사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본 중국 장개석 총통이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 이렇게 칭송을 했거든요. 중국은 그런 인물마저도 은근슬쩍 조선족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고향은 충남 예산이거든요. 참고로 이봉창 의사의 고향은 서울 용산입니다. 네, 이 장개석 총통의 그 관련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분들까지 다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어찌 됐거나 이 멋지거나 좋다는 거는 문화든 사람이든 다 중국 거라고 우기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국인들은 그렇게 우리 걸 다 우기고 자기 것들 거라고 우기고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한테는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들 거 빼앗아갈까 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배우는데 이 중국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만의 한 언론에서 한국이 공자 제전을 한국의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기사화시켰거든요. 이거를 또 일본하고 대만의 다른 언론들이 퍼다 날랐어요. 그리고 또 일본과 대만을 거친 이 가짜 뉴스가 중국 본토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한국인들이 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퍼져버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서원의 그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이웃 나라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걸 또 그대로 믿으면서 다시 그 가짜 뉴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나마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정보 조작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역사라는 것도 거짓이 또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증거에 의한 그런 면밀한 고증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4대 발명이라는 것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쇄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네, 중국이 뭐 그렇게나 이렇게 자랑하는 4대 발명, 뭐 종이하고 화약, 화약. 예, 화약인가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나침반과 인쇄술이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인쇄술 중에서도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우리가 중국보다 더 앞서 있거든요. 네, 이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직지 심체 요절은 세계 금속 활자의 역사 자체를 바꾼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인쇄술을 함부로 자신들이 발명했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팔만 대장경이나 이 직지심체 요절 뭐 이런 인쇄술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로 된 그 인쇄된 책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 우리는 흔히 뭐 직지심경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네.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 고려의 백운화상이라는 스님이 쓴 책을 그 제자 승려들이 금속 활자로 인쇄한 거예요. 각종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 중에서도 좋은 구절만 뽑아서 편집한 거고요. 이 승려들을 위한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로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직지심체 요절이 발견이 되면서 역사가 바뀌었죠. 이 직지심체 요절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불교가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직지심체 요절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럽, 프랑스에 보관이 돼 있잖아요. 아, 네. 이 1886년에 한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초대 주한 대리공사로 부임한 콜랭 드플랑시가 우리나라에 근무를 했는데요. 네. 이때 우리 고서, 우리 오래된 책들하고 각종 문화재를 수집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때 그 직지심체 요절도 같이 가져갔죠. 그러다가 이제 고서 경매장을 통해서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한테 이 직지심체 요절이 팔리고 또 앙리 베베르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 문헌실에 보관이 돼 있죠. 네. 이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뭐 보관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뭐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저는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예. 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나요? 네, 한 박병선이라는 한 역사학자의 집념 덕분인데요. 이 박병선 박사는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은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과 또 프랑스 고등교육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1967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을 하죠. 이 취직을 한 첫 해에 도서관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데 여기서 직지심체 요절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 책자라는 걸 입증을 하죠. 네. 그런데 이 1970년대 초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럽이나 전 세계에 이 한국이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이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이 뭐 세계 최고라고 했던 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앞서 있다는 걸 또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 직지심체 요절의 마지막 장에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이렇게 분명하게 찍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유럽인들은 안 믿었죠. 그래서 박병선 박사가 끈질기게 연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면서 결국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걸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되죠. 네.
말 그대로 이 집념의 한국인인데요. 자, 그런데 이 금속 활자를 뭐 1377년에 이렇게 이미 찍어낼 정도로 일찍 발명을 해놓고 뭐 그 이후로 활용이 되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이게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목판 인쇄술이 먼저 발달을 합니다. 예.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게 아무래도 쉽죠. 그 이후에 금속 활자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목판 인쇄술은 보통 나무판 하나에 통나무판에다가 글자를 하나하나 다 새겨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판이 하나 만들어지면 여러 종이에 찍으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는 있지만 내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금속 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금속으로 만들어내서 조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사용하던 글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한자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수가 많으니까 글자가 필요할 때마다 또다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야 됐군요.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금속 활자는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당시에 한글이 있었다면은 금속 활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네. 또 그러고 보니까 세종대왕님의 그런 위대함을 또 새삼스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금속 활자 말고도 또 가장 오래된 이 목판 인쇄물도 우리나라에서 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우리나라 거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데요. 국보 126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966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발견된 게 도둑놈 때문이에요. 네. 이 도굴꾼들이 불국사 석가탑 안에 있는 사리함을 훔치려고 하다가 탑을 부수고 마는데요.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탑을 해체하다 보니까 2층 탑신부에서 사리함과 다란이경이 발견이 된 거죠. 네,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를 일인데 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나요? 거기 혹시 뭐 인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불국사가 창건이 된 게 75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경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필적을 감정을 해보니까 706년에 제작된 다른 사리 외함에 새겨진 글씨하고 동일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다란이경의 제작 연도도 70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란이경은 책을 만드는 재봉 기술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좁고 긴 모양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이는 6m나 되는데 폭은 6.6c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뭐 긴 리본 형태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네, 돼 있었군요. 자, 그럼 이 다란이경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혹시 등재가 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프랑스에 있는 직지 심체 유절은 우리나라에 없는데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실물이 우리나라에 떡하니 있는데도 등재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 딴지를 거는 나라가 있어서인데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나라, 중국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왜 이 우리 다란이경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죠? 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다란이경을 중국에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준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또 중국의 묘법 연화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690년에 간행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오래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께 더 오래됐으니까 다란이경을 등재하면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란이경은 또 직지 심체 유절처럼 저자가 확실하거나 또 제작 연도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똑같은 이유로 중국의 묘법 연화경도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았죠. 네, 자기께 자기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이 고문서에 대한 연도 측정법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 우리의 다란이경이 또 정당하게 이 세계적인 보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남의 것 베껴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짓은 이제 좀 그만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